늙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고독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장악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했던 혈육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심지어 내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나의 재산과 삶, 존엄마저 반대로 그에게 박탈당한다면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73세의 한 노인이 있습니다. 매달 26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1억 8천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어 이 지대로라면 노후가 평안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믿었던 아들 앞에서 그의 예금은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병이 깊어졌을 때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안전한 의존처라고 믿었던 자신의 자식, 유일한 혈육을 떠나 완전히 낯선 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웰빙 인생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 올해 73입니다. 지은 지 30년 된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커서 가정을 꾸렸지요.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매번 오르내릴 때마다 쇠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옮겨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 관절이 쑤실 때면 한 층을 걷는 게 마치 등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죠. 매달 공무원 연금 기여금을 떼고 남은 돈은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은퇴 후 매달 수령하는 연금이 대략 260만 원 정도 됩니다. 공과금과 관리비, 통신비를 내고 반찬거리를 좀 사면 기본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었지만 저는 소박하게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화투도 안 칩니다. 삼시세끼 직접 해먹고 기껏해야 저녁에 뉴스를 보거나 아래층에 내려가 오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는 게 전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1년 내내 돈 쓸 일이 별로 없지요. 아이들이 결혼할 때 집장만 하는데 보태라고 계약금을 꽤 크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니 저도 안심이었죠. 그렇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1억 8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남들에겐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제게는 이 생에서 유일하게 2다리 뻗고 잘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노후를 기댈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동차 할부금의 대출금, 아이들 학비까지 압박이 심할 텐데 누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걷지 못하게 되거나 병이 들면 적어도 내 돈으로 간병인을 쓰거나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 아이들에게 짐은 되지 말아야지. 지난 몇 년간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외로움이 아니라 집에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옆집 사시는 박할머니가 그렇게 넘어지셔서 사흘이나 방치되었다가 고열로 혼수 상태에 빠져 발견되었을 때는 병원에서도 손쓸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가는 걸 보며 저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습니다.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꺼내 한 줄 한 줄 훑어보았습니다. 이자까지 꼼꼼히 계산하며 돈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죠.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났는데 돈은 은행에 묶여 있고 자식들은 내가 얼마를 남겼는지조차 몰라 국고로 귀속될까봐 그게 걱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이 돈의 존재를 알려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이 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어느 날 오후 베란다에 앉아 아래로 지나가는 차들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부부가 함께
집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속엔 돌덩이 하나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미경이가 제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며느리는 근처 새로 생긴 유명한 빵집에서 줄을 서서 사왔다며 케이크 상자를 내밀더군요. 저는 따뜻한 차를 내와 그들을 앉혔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비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노인들이 예금 정리를 안 해두면 나중에 찾기 힘들다더구나. 너희 엄마도 갑자기 갔고 나 혼자 이 돈을 쥐고 있으려니 걱정도 된다. 여기 통장 몇 개가 있는데 합치면 1억 8천만 원 정도 된다. 너희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며느리의 눈이 반짝이더니 바로 묻더군요. 아버님, 지금 이 예금이 아버님 혼자 가지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은 태어난 척했지만 얼굴에 스치는 놀라움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아들이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이 돈 잘 보관하셔야 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노인들 노리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가 대처할 수도 없잖아요. 며느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 건망증도 심해지셨잖아요. 지난번에 가스 불 끄는 거 깜빡하셔서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차라리 통장이랑 도장을 저희 집에 보관하세요. 저희가 잘 챙겨뒀다가 아버님 쓰실 일 있으면 그때그때 드릴게요. 그게 안전하고 아버님도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돈은 제가 평생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모은 인내와 절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저 알리기만 하려고 했지 넘겨줄 생각은 없었는데 아들 내외가 저렇게 저를 위하는 척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듣다 보니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고요. 아버지, 저 믿으시죠? 이 돈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주실 거잖아요. 미리 맡겨주시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요. 아들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우체국 통장과 은행 통장, 도장을 꺼내주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쪽지에 적어서요.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말하기 전까진 이 돈 1원 한 푼도 건드리면 안 된다. 제가 못을 박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 돈을 왜 건드려요? 잃어버리실까봐 보관만 하는 거지. 며느리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버님은 건강만 챙기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희가 제일 먼저 달려올게요. 당시엔 정말 그들을 믿었습니다. 내 핏줄이고 남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간단해 보였던 양도가 저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달 후 시장에 갔다가 습관적으로 ATM기에서 잔액을 확인했는데 그 숫자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500만 원이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을 떨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가 내 예금에 손댔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반대하실까봐 저희가 이번에 차를 바꿨거든요. 타던 차가 너무 낡아서 수리비가 더 나와요. 마침 프로모션 기간이라 현금으로 하면 일 300만 원이나 할인해 준다길래 급해서 500만 원만 먼저 썼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뺏어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화내지 마세요. 우리 가족 다 좋자고 한 일이잖아요. 낭비한 것도 아니고 그 차로 애들 학원 픽업하고 출퇴근하는데 길 가다 고장나서 사고라도 나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제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수십 년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을
그들은 할인이라는 명분으로 탕진하고도 뻔뻔했습니다. 너희가 안 건드린다며. 그 돈 내 노후 자금이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음엔 꼭 여쭤볼게요. 아들이 건성으로 달랬습니다. 저는 대꾸할 힘도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시려서였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겁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이 차갑게 식은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죽을 끓이려고 주방으로 가다가 발을 헛디뎌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마를 문틀에 했고 무릎은 타일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식은땀만 날 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집엔 저 혼자뿐이라는 걸요. 탁자 위에 휴대폰이 아니었으면 119도 못 불렀을 겁니다. 이를 악물고 기어가 휴대폰을 집어 구급차를 부르고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미세골절이라며 몇 주간 입원해 경과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3주는 걷지 말라고 하더군요. 입원 첫날 저녁, 아들 내외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일시간도 채 안 앉아 있다가 회사 얘기만 늘어놓더니 이러더군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안정적이시래요. 이제 전문 간병인들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그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회의 중이다, 이동 중이다, 애들 픽업 중이다.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계시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부탁하세요. 요즘 병원 서비스 얼마나 좋은데요. 바쁜 건 압니다. 하지만 혼자 병상에 누워 기저귀를 갈고 화장실을 가는 걸 온전히 간호사에게만 의지해야 하는 그 무력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해 호출벨을 눌러도 30분을 기다려야 할 때 비참함이란. 옆 침대 김영감님은 딸이 매일 와서 밥 먹여주고 몸 닦아주는데 저는 그게 부러운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를 감정으로 쳐다만 봤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사설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필리핀 국적의 간병인을 구했는데 하루 8시간에 일당 14만 원, 주말엔 추가 요금이 붙더군요. 며칠 쓰지도 않았는데 100만 원이 훌쩍 나갔습니다. 제 실손 보험으로는 턱도 없었죠. 돈이 수돗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무서워 17일 만에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목발을 짚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햇살은 따가웠지만 몸은 으슬으슬 추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텅 빈 집에 돌아오니 쌀도 반찬도 물도 없더군요. 지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방금 퇴원했다. 몸이 아직 성취하느니 며칠만 너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 밥만 좀 얻어먹자. 귀찮게 안 하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 진짜 죄송한데 저희 지금 너무 빡빡해요. 애들 보기도 벅찬데 아버지까지 오시면 저희 진짜 힘들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럼 입주 간병인이라도 좀 구해주라. 우리 집 와서 밥 해주고 돌봐줄 사람. 비용은 내가 낼 테니 내 통장에서 돈 좀 보내다오. 아버지, 지금 침대에 누워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입주 간병인은 무슨. 요즘은 시간제로 다 써요. 점심 챙겨줄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세요. 제가 200만 원 보내드릴 테니 알아서 구해보세요. 200만 원. 그 말을 듣는데 목이 턱 막혔습니다. 내 돈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마치 적선하듯 돈을 보내준다는 말투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통장 다시 가져와라. 내가 알아서 하마.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지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보관해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저희를 못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못 믿으시면 나중에 병원 실려가실 때나 장례 치를 때도 저희 찾지 마세요. 충격으로 멍해졌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날 밤 컵라면 하나를 불려서 먹으며 울었습니다. 라면이 맛없어서가 아니라 내 평생의 절약과 신뢰가 고작 나중에 나 찾지 마라는 협박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 며칠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무릎은 퉁퉁 부어오르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침대 끝에 걸터앉아 10분은 몸을 풀어야 했습니다. 배달 음식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믿었는데 아들은 제가 아파도 돌보지 않았고 퇴원해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내 돈 1억 8천만 원을 쥐고 있으면서 자기들 차 바꾸는 데 쓴 500만 원은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필요하다니. 고작 200만 원 던져주며 생색을 냅니다. 저는 분노와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다. 내가 관리하는 게 편하고 안전해. 아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그러세요? 뉴스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면 저도 더 이상 신경 안 쓸랍니다. 앞으로 응급실 갈 일 생기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그는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찔러댔습니다. 제가 기댈 곳 없는 독거노인이라는 것, 고독사와 무연고 장례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요. 저희 대출금에 애들 학원비에 숨 막혀 죽겠는데 아버지는 그런 의심이나 하고 계시고 양심이 있으면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정서적 협박, 가스라이팅이었죠. 그들은 내 돈을 내놓지 않기 위해 나를 속 좁고 의심 많은 늙은이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챙기겠다는 거다. 네가 정 안 주겠다면 나도 방법이 없다. 정말 실망이다. 그날 밤 베란다에 앉아 밤새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돈을 찾아야겠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아야겠다. 우울함에 빠져있던 어느 날 친구 박영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이, 김영감. 잘 지내나? 나 요새 실버타운 들어갔어. 실버타운? 자네가? 항상 자식에게 짐되기 싫다던 친구였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해서 들어왔어. 여기 좋네. 밥도 주고 청소도 해주고 친구들도 많고 내일 한번 놀러와. 다음 날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친구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깔끔한 건물이더군요. 친구는 안색이 훤해져서 입구에 나와 있었습니다. 잘 왔어. 여기 정원이 참 좋아.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 냄새와 풀 냄새가 섞인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방은 2인 1실이야. 좁지만 깔끔해. 식사, 청소, 세탁, 간호 서비스 다 포함해서 월 300만 원 정도야. 나는 장기 요양 등급이 있어서 정부 보조 좀 받고 내 돈 280만 원 정도 내. 28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시설과 서비스를 보니 납득이 갔습니다. 친구가 냉장고에서 두유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직접 만든 거야. 달지 않고 좋아. 오늘 점심 한번 먹어보고 가. 메뉴가 아주 잘 나와. 점심 식판을 받아보니 따뜻한 밥에 생선찜, 제육볶음,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입 먹는데 목이 메더군요. 집에서 혼자 먹던 차가운 도시락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어때? 호텔은 아니어도 사람 사는 밥 같지? 박영감, 여기 들어온 거 후회 안 하나?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무슨. 더 일찍 올 걸 그랬어. 자식 눈치 안 보고 밥 걱정 안 하고 밤에 잘 때도 안심이 돼. 여기가 고려장 터가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사는 곳이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음 날, 저는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온 저를 보고 며느리가 놀라더군요. 아버지,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저는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결정했다. 실버타운 들어갈 거다. 아들이 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친구 사는 곳 가봤는데 괜찮더라. 월 300 정도 드는데 내 연금이랑 예금 합치면 충분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그런 데를 가요? 갑자기가 아니다. 밥도 못 해먹고 아파도 서럽고 말동무도 없어. 너희 바쁜 거 안다.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 남은 생을 좀 안락하게 살고 싶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한테 꼬드김 당하셨어요? 사기 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속였다. 내가 깨달은 거다. 내 인생을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걸. 나 이제 나한테 좀 잘해주고 싶다. 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신데 지금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대출금에 애들 교육비에 아버지가 지금 거기 들어가시면 그 돈은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도망치시는 거예요? 저는 낫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너희한테 짐 안 되려는 거다. 그리고 그 돈은 내 돈이다. 가방에서 입소 신청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통장 내놔라.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진짜 너무하시네. 자식을 이렇게 안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통보다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야. 며느리가 아버님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과 상담 좀 받아보세요 라고 비꼬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은행 가서 직접 처리하마. 등 뒤에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진짜 저희 얼굴 볼 생각 마세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비로소 나를 위해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 우체국과 은행을 돌며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재설정했습니다. 예금 잔액 1억 3천여만 원을 모두 3계좌로 옮겼습니다. 아들이 쓴 돈은 수업료라 생각하고 잊기로 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쏟아지는 방, 벽에는 입주를 환영합니다라는 카드가 붙어 있는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도 꾸지 않고 푹 잤습니다. 아침 7시에 음악 소리에 깨어 따뜻한 죽을 먹고 오후엔 서예 교실에 가고 저녁엔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호사가 귀머르신 약 드셨어요? 하고 상냥하게 묻습니다. 늙어서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진짜 노후 대책이더군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남은 날들은 존엄하게 나를 위해 쓰겠다고. 흙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나를 아끼지 않으면 정말 늦어버릴 테니까요. 많은 분이 노후 준비를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자식의 효도, 배우자의 내조, 국가의 복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남에게 기대는 것은 결국 내 발등을 찍는 일이 되기 십상입니다. 여기 두 번째 주인공, 76세 박민석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는 8년째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자식들은 제 살 길 찾아 바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처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년배들보다 훨씬 단단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민석입니다. 아내가 8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진 저도 노후라는 단어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결혼 40년 차, 아내는 현모양처였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했죠. 저는 바깥 일만 하면 됐습니다. 은퇴하고 좀 편하게 사나 싶었는데 아내가 암 판정을 받고 3년 만에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평 아파트에 덩그러니 혼자 남았을 때 그 공포란, 냉동실엔 아내가 빚어놓은 만두가, 베란다엔 아내가 키우던 화초가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더군요.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몰라 흰 셔츠를 붉게 물들여 놓고 베란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저는 아내에게 기생해서 살았다는 걸요. 아내가 떠나자 자식들이 돌아가며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착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입니다.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시아버지까지 모시라니 말은 안 해도 속이 터질 겁니다. 작은 아들네는 맞벌이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집안 규율이 엄격합니다.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꼴을 못 보죠. 딸은 멀리 시집 갔는데 사위가 계산적입니다. 가서 살면 편할까요? 천만에요. 짐짝 취급받으며 눈치 보느라 수명이 줄어들 겁니다. 제 연금 280만 원. 자식 집에 들어가면 생활비 명목으로 야금야금 사라질 게 뻔합니다. 결국 돈도 잃고 자존심도 잃겠죠. 그래서 저는 선언했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 혼자 사는 거 처음엔 지옥입니다. 밥도 대충, 잠도 안 오고 온종일 TV만 켜놓고 멍하니 있었죠. 그러다 거울 속에 폭삭 늙은 나를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러다간 진짜 짐이 되겠다 싶었죠. 제가 터득한 독거의 기술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아침 먹고 무조건 나갑니다. 동네 공원을 빠른 걸음으로 3바퀴 돕니다. 처음엔 무릎이 쑤셨지만 꾹 참고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밥맛이 돌고 잠이 오더군요. 노인복지관에 가서 건강체조도 배웁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깨달았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혼자 살 배짱도 생긴다는 걸요. 지금은 제가 직접 밥 짓고 빨래하고 다 합니다. 8년 전엔 라면도 못 끓이던 제가 말이죠. 둘째, 주머니에 비상금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 병원비로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 남은 건 연금뿐. 저는 봉투 저축법을 씁니다. 매달 연금에서 생활비 제하고 무조건 80만 원씩 따로 봉투에 담아 모읍니다. 2024년 박민석 의료비라고 써서요. 10년이면 1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사는 이 낡은 아파트. 이게 제 최후의 보루입니다. 나중에 정말 못 움직이면 이 집 팔고 그 돈으로 요양원 갈 겁니다. 자식 손 안 벌리고요. 돈이 있어야 자식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내가 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 만나고 아프면 간병인 쓰고 그게 자유입니다. 요즘 주말이면 자식들이 손주 데리고 놀러 옵니다. 예전엔 왜 자주 안 오냐고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하는 마음으로 사니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손자가 그럽니다. 할아버지는 왜 안 늙어요? 그 말이 어떤 보약보다 좋습니다. 노후는 자식이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내 몸 내가 챙기고 내 돈 내가 쥐고 있어야 진짜 평화가 옵니다. 65세가 넘으셨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식 쳐다보지 마시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챙기는 게 가장 급합니다. 그렇다면 몸이 아파서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무조건 요양원에 가야 할까요? 여기 3번째 주인공 임수미 76세 씨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그녀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현명하게 삶을 지켜냈습니다. 임수미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10년 넘게 혼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방에서 물을 마시려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부쉈습니다. 뼈에 금이 갔죠. 꼼짝 못하고 누워 119를 불렀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들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기회에 그냥 요양병원 가시죠. 저희가 알아봤는데 시설 좋아요. 수미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온다던데 그녀는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삶이 거기서 끝날 것만 같았죠. 일단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착했지만 수미 씨가 설거지라도 도우려 하면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라며 말렸습니다. 밥상머리 대화에도 끼기 힘들었죠. 소외감, 그리고 묘한 눈치. 어느 날 밤, 아들이 며느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계시니까 주말에 어디 놀러 가기도 힘드네. 수미 씨는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삶이 다를 뿐이라는 걸 인정했죠.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제3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방문 요양과 가사 도우미 활용. 동네 친구의 소개로 필리핀 국적의 가사 견병 도우미 에일린을 구했습니다. 입주 도우미는 아니지만 하루 일정 시간 와서 청소해주고 반찬해주고 목욕을 도와줍니다. 요양원 비용보다 훨씬 저렴했고 무엇보다 내 집에서 내 식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에일린이 깨뜨린 컵을 보며 괜찮다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내 집이 주는 힘이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동네 주간보호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셔틀버스가 와서 태워갑니다. 가면 또래 노인들과 체조하고 노래 부르고 점심도 같이 먹습니다. 마치 노인 유치원 같았죠. 비용은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아 아주 저렴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셋째, 단기 재활 집중. 손목과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 병원 부설 재활센터에 한 달간 입원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훈련하는 곳이었죠. 콩 줍기, 걷기 훈련. 힘들었지만 집에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에일린이 끓여준 삼계탕을 먹으며 수미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주말에 아들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이제 혼자 계셔도 안 심심해요? 하고 묻자 수미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심심하긴 할미가 너보다 더 바쁘다. 수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파도 늙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요양원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내 집에서 정부의 보조를 받고 약간의 비용을 들여 도우미를 쓰면 충분히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쓰세요. 그게 자식 도와주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늙는 것을 피할 순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닫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주인입니다.